예, 교수님, 그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그 납치돼서 수장될 뻔했다가 이제 구출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한 무마가 진행되는지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외신 기자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되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고를 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이제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자기 집에서 하다가 이제 자기 수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가서 이제 뭘 일을 저질렀는데 들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외신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감추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이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최근에도 이제 야당 정치인이 이제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이제 피습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걸 빨리 이제 어떻게든 보도가 좀 적게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도 언론은 일단 그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정작 언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고,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이미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김대중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김대중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했어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것이 피습 사건이냐, 살인 미수 사건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의도를 마음껏 축소할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공항에 무슨 내가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잡혔는데 이건 그냥 장난이야 라고 해버리면 전혀 큰 사건이 아닌 거죠. 그냥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네.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테러도, 미국 9.11 테러도 사건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체포됐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메가 이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미리 잡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한 불장난 정도로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테러 사건의 모의자로 이제 취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할 힘을 이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의 성격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놓쳐서 미처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건이 하나가 또 있는데, 예. 이제 망명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유신 체제를 계속 이제 비판하는 활동을 하던 시절에 일본에서였나요? 누군가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제 김대중 선생한테 차라리 이제 망명 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의 이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주도할 힘이 이제 국내에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탄압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제 바깥에 이제 망명정부를 세워서 한국을 이제 나중에 민주주의 정부로 만들자, 뭐 이제 이런 구상을 이제 아주 그냥 순진한 또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박정희 정권 쪽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느냐고 추궁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국가와 정부와 정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막 뒤섞어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사실 1997년까지도 일반인들에겐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예.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과 정부는 다르고 정부와 국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경험을 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정부가 수립된 것을
국가가 수립됐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이제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을 수는 있는데 그전에도 국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1948년 이제 그 8월 15일에 이제 이 수립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정권은 처음에 이승만 정권이었다가 그렇죠. 나중에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가 네. 노태우 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기 전까지 네. 사람들은 정권과 정부를 구분 못하고 또 정부가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하면 그 박정희 정권의 인사들은 너 왜 국가를 모독하느냐? 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느냐? 네. 정권의 권위가 흔들리면 곧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망명객 생활을 할 때 예. 누군가가 선의로 망명 정부를 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거절하는 겁니다. 정부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이 지금 아주 폭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권을 교체할 일이지 정부를 바깥에 또 세우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항상 정확하게 행동하신 것도 저는 정치학자로서 놀랍고 그렇네요.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권과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면서 정권 비판을 자꾸 금기시하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우리는 이제 여러 번 경험해서 이제는 좀 알 법도 한데 여전히 정권 쓰고 계신 비판과 분들이 정부 있잖아요. 비판과 국가 비판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것도 지혜로우신 것은 그때 이제 최성남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망명정부 수립을 요청을 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공 교수님의 적확한 말씀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리치셨고 장군의 충정은 알지만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쪽에 미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고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들이 선통일 후민주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83년 미국에서의 망명 활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선통일 후민주. 우선 민주화는 요원한데 우선 남북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주도적으로 선도하자.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는 선민주 후통일이다. 우선 우리 조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건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된다. 그러한 민주정부의 수립에서만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논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선통일 후 민주 이 논리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명확한 선민주 후통일 이런 것이 특히 80년대에 굉장히 그 급진적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한테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량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탐에도 받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공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대 구분과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민주화를 하면서도 그 사이의 어떤 구성체 사이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용어, 해당 용어가 그야말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백님 사건 이야기도 했었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반도를 바라보니까 남한과 북한을 약간은 그냥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인데 남한 정부 따로 있고 북한 정부 따로 있으니까 빨리 합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참 역설적이게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친북적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빨갱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우선하는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뭐 무슨 정당성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셨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권의 민주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뭐 일단 합치고 보자 이런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온건주의자 이미지? 왜냐하면 젊을 때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운동의 시대에는 선명한 노선 또는 강한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비겁한 것 같고 뭔가 보수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좌우에서 항상 협공당하셨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망명활동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한국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거든요. 예. 민주회복 그다음에 통일입니다. 그 이제 민주회복 약칭으로 통일 한민통인데 촉진. 예. 한국민주회복 시고 통일 촉진 국민회의. 아. 예. 이게 선민주회복 예. 후 통일. 예. 아, 그 명칭에서 그게 녹아 명칭에서 예. 이미 규정하고 들어가죠. 예. 내용을.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놓칠 뻔한 이야기를 예, 새삼 한번 그렇네요. 잘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지금의 저희에게도 혼동할 수 있는 이런 좀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저희 그 납치 사건 다시 이제 이후로 돌아가서 학생 운동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예, 서울대 학생 시위 얘기를 긴급 조치 조금, 시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조치로 그럼 넘어가서 이 예.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조치 시대. 교수님께서 이 긴급 조치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참 헌법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질문 드린다고 얘기했죠. 아, 주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요. 예, 이게 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과서가 규정하고 있는 이제 국민주권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왕이 주권자의 어떤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왕국은 왕이 주권자고요. 예. 귀족정은 귀족이 주권자고 민주정은 이제 국민이 주권자죠. 그런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예.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 같은 느낌? 하나만한, 왜냐하면 국민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그 국민 주권을 조금 비하적으로 얘기하면 예.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주권자들을 약간 좀 비하하면서 한 얘기가 영국의 주권자들은 기껏해야 투표소 안에서만 주권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월 10일 총선 때 투표소 네. 안에서만 주권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외의 시간에는 뭐 결정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결정, 어떤 주권적 행위라고 부를 만한 중요한 네. 결정 중에 최고의 주권이 뭘까요? 최고의 결정이 뭘까요? 예를 들면 전쟁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껏해 환율 조정하거나, 아니 환율이 아니라 금리 조정하거나 또는 뭐 있을까요? 의대 정원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게 주권적 행위로서 엄청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고로 난이도가 높은 엄청난 결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생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다거나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지금이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네. 지금이 평시인지 전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주권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국민이 결정한다? 그럼 이미 국가는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하는데 자 우리 방어할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를 국민에게 물어보고 있다면 이미 네. 늦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결정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비상시인지 아닌지를 이미 결정하고 행동했으니까. 네. 그럴듯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이제 독일의 칼 슈미트라고 하는 이제 헌법학자는 그걸 이제 예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곧 주권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법학자들 특히 이제 요 유신 헌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네. 그런 식의 주권자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남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때 주권자의 힘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뭐냐? 지금 예외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조치가 긴급 조치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삐삐 알람 오고 이제 뭐 폭설이 오고 네. 무슨 뭐 지진 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이제 그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 속지만 이제 뭐 부호까지 가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긴급이라더니 네. 지금도 지금 계속 긴급이야 이제 이런 상황에 하죠. 근데 처음 긴급조치 발동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그랬겠죠. 정말 엄청나게 예.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 지금이 이제 이머전시 상황인가? 의사들도 이머전시 콜 오면 정말 위급한 환자가 있는 줄 알고 뛰어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국가 전체를 그렇게 동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긴급조치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적용될 수 있을 법한 모든 법이 규정이 효력이 정지되고 긴급조치가 우선하는 상황. 그러니까 초법적 권력이 발동하는 거죠. 네. 그럼 국민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안 따르면 네. 그냥 직결 처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그렇죠. 긴급조치 시대. 열리게 된 건데요. 예.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때 김대중 네. 대통령은 물론 연금 중이시지만 예. 긴급조치 상황에서 이제 예부와의 소통은 외신 기자들과 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할 때는 또 묘하게 그 사람들하고 연금이 좀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하고 또 그 이효 여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효 여사님은 우리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지만은 특히 한국 여성운동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셨고 네. 또 외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든지 또 인적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사님이 또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 여러 가지 이 민주화 세력과 연대하고 연락하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1974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73년부터 있게 되는 유신헌법 철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1974년 1월부터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에서 이렇게 9호까지. 예, 9호까지는 나중에 한참이지만 이렇게 이제 발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시기가 격화되니까 학생들만 묶어둬서는 안 되겠다. 그 학생들의 배우 세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태면은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 지학순 주교라든지 예. 이런 온건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쭉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해왔던 분들 이걸 갖다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이태면. 그래 인혁당 사건이 민청학년의 배우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구속을 해버리죠. 그 이제 1974년도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지아 씨는 바로 우리 목포 그 대흑산도 거기에서 친구인 영화감독 하길종 감독이 청년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혀 들어가요. 김지아 시인이. 네. 그래가지고 김지아 시인에게 온갖 그 고문 이런 취조를 하면서 배우 민청학년의 배우 조종자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제 인혁당 사건도 그때 이제 김지아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통방을 하죠. 네. 뭘 통방. 이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예. 양심수들끼리 예. 말로 육성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 큰 소리로. 예. 교도관 없을 때. 네. 예. 아, 그걸 지금 그렇게 통방이라고 통방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김지아 시인이 인혁당 진상 그거를 가지고 조작된 것을 가지고 그 인혁당의 진상을 나중에 1975년 2월 15일 날 석방될 때 그때 이제 김지아 시인이 동아일보의 고행 1974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거의 나중에 거의 또 빌미가 돼가지고 김지아가 예. 무려 1980년 9월에 출소할 때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1974년이 민주회복 투쟁에 굉장히 고양돼가는 시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굉장히 힘들죠. 긴급조치 갖고도 억눌려지지 않는. 뭐 1000명이 넘게 구속을 해도 그 민주운동 열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서울대 또 대학생 김상진 열사께서 거기서 말하자면은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예. 김상진. 김상진 예. 여사. 예. 이런 그
민주회복투쟁의 그 열기가 고조돼 가면서 예.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말하자면 갖고 가다가 1974년 8월 15일 날 그때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예. 8.15 광복절 그 행사가 행사 있었는데요. 네. 중에 유경수 여사가 총격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문세광의 총에서 죽었다는데 나중에 정작 유경수 여사에게 날아든 총탄은 경호원 총탄으로 나중에 드러났죠. 네. 예. 그 안에 유탄, 파탄. 경호원들이 네. 뭐 이렇게 문세광을 향해 쏘는 것이 유경수한테는 파탄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 아무튼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누굴 죽이려 한 겁니까? 이게 박정희 죽이러 왔다가 그랬다는데 이 문세광 사건은 여기서 그러니까 문세광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문세광 사건이라는데 여기서 제 자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위치도 못 되고 그걸 또 풍문 이야기를 던졌다는 무책임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세광 사건으로 해서 유경수가 저격이 됐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유경수가 죽고 나는데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이 많잖아요. 예. 추모 예도 열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죠? 예. 추모하고 예도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제 민주회복 투쟁의 열기도 약간 좀 하강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야 지도자들을 함께 만든 조직체가 민주회복국민회의입니다. 그게 1974년 11월 27일 날 예.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민주회복투쟁의 열기를 차츰 점진적으로 고조시켜 가요. 예. 예. 그런데 민주회복- 박정희가 네. 멀리다가 보니까 야 그러면은 좋다 까놓고 유신헌법 이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유인체제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갖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부결이 되면은 내가 당연히 하야하겠다. 사퇴하겠다. 대통령 사퇴하겠다. 그래서 1975년에 박정희 정권에서의 국민투표라는 게 요식행이죠. 그렇겠죠. 거기서 압도적으로 국민투표가 찬성이 높습니다.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찬성표가. 예. 여기서 이제 박정희가 유경수 여사의 그 말하자면은 피격 그 총격 사망 이후 국민적 예도 분위기, 그 다음에 국민투표의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국민투표의 압도적 지지, 이걸 가지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 1964년 민청 사건으로 관련됐던 사람들을 전부 다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975년 2월 15일 날 예. 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뭐 이철, 남영식, 유인태, 뭐 김지아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지만 김지아, 지학순 주교 뭐 이런 등등 이 민청학년 지도자 이런 또 기학순 주교, 김지아 시인 같은 또 민주화운동 지도자 이분들이 다 석방이 됩니다. 2월 15일 날. 너무 그때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또 1974년이 동아일보에 예. 이런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그대로 동아일보에서 여과 없이 한번 실어보자. 이렇게 해서 1974년 10월 24일 날 예.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 결의대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편집국에 상주하는 기관원은 중앙정보부 요원입니다. 기관원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기관원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 투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매겨져 있는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 선언이 1974년 10월 24일 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결성되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동아일보가 이제 한번 그런 10월 24일 선언한 뒤로 신문에 적나라하게 민주화운동 학생들 데모 이 모든 것이 그냥 보도가 돼요. 통제 없는 언론의 위력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긴급조치는 그럼 전혀 뭐 아니요, 그런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 이후에, 않았나요? 아,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10월 24일 이후에 민주화운동의 여러 현장,
학내 분위기, 대학사회, 예.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 가톨릭 이런 등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 또 외신을 전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언론의 진면모가 이렇다. 이걸 이제 동아일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정권 차원에서 동아일보에 들어가는 광고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이죠. 예. 예, 광고가 비싸니까요. 그때는 동아일보가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이었고, 그러니까 광고를 차단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지 광고라는 것은 광고가 실려할 지면에 광고 없이 동아일보가 발행이 돼요. 거기서 동아일보 이게 광고 탄압 사태, 동아일보 백지 광고, 동아일보 자유언론 투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렇게 하니까 조선일보가 뒤따라서 자유언론 수호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아일보의 광고, 비어있는 광고란에 제일 먼저 광고를 실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1월 1일. 예. 와. 그 한 시민으로, 익명으로. 네. 아, 당시엔 익명이었어요. 예. 아니, 김대중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다면은 예. 더 기름을 부어져가지고 동아일보를 더 압박하고 더 네. 탄압하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익명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참 후에 당시 동아일보 광고국장 김인호 광고국장이 예. 그걸 진상을 알린 거예요. 진실을. 네, 1호 광고가 1호 광고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동아일보 이 광고 탄압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민주화운동이 진실대로, 사실대로 보도되고, 2월 15일 날 제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동아일보를 1967년부터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예. 그 지금도 스크랩북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다른 이제 광주 MBC 이런 데하고 이렇게 인터뷰 봤습니다. 하다가. 예. 근데 그 동아일보를 그때 보고 스크랩 하던 시절이라 선명히 기억하죠. 2월 15일 날, 뭐 지학순주교 김재하 시인 막 이렇게 이철, 류인태, 나비씨 오는데 막 무등을 태우고요. 그 스포츠 선수 왜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이렇게 네. 그 감독이라든지 네. 이런 그 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무등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태로 거의 해방구가 되는 것이 동아일보 광고, 그 동아일보 지면에 아주 이렇게 정말 큰 아주 기획보도처럼 연달아 이어져요. 그때 이제 김지아 시인을 중심이에요. 동아일보에서 딱 김지아한테 맞추죠.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김지아 시인하고 이 대학교 학연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뭐 학교 다닐 때 형하고 따르는 그런 이제 사적 인연도 있지만은 더 크게는 김지아가 감옥에 있었을 때 김지아 시집이라든지 오적 비어 이런 거 일본이나 미국에서 출판이 됩니다. 번역 시집으로.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김지아의 오적 비어 출판에 추천사도 쓰고 그래요. 머리글을.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도 이미 1923년 이런 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저기 모스크바에서 수여한 로터스상, 어떤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국가의 노벨상이라고,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죠. 로터스는 연꽃 아닙니까? 예. 이제 평화 이런 민주. 그래가지고 김지아 시인이 옥중에서 그 로터스상을 수상을 하죠. 이미 김지아 시인은 1973년, 4년 이 무렵에 국제적인 시인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아시아 또 이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에서나 이 김지아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이름값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당연히 김지아한테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김지아 시인이 2월 22일 날 출소 일주일 만에 동교동을 방문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인사차. 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건가요? 그 연상 안 되세요? 고향 선배 방문? 아니, 이제 그 후과가 어떻게 되겠다는 연상 안 되세요? 잘 모르겠는데. 민주화운동의 양대 거물이 만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뭔가 또 이제 그건데. 모의를 하겠구나. 너 풀어놨더니 예. 뽀로록 찾아간 거야. 네 고향 그래 잘 논다. 너 그 김대중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하자면은 청와대에서 풀어준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러라고 이제 또 풀어준 게 아닌데. 오늘까지처럼 빨리 얘네들을
근데 동아일보가 신문이 그때 이미 해방구라. 2월이 김재한테 원고 청탁을 해요. 예. 그 원고 청탁한 사람이 이부영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그 당시. 예. 지금 뭐 저쪽 팀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좀 나는 별로 되겠는데 어쨌든 이부영 기자가 청탁을 해가지고 김재한 시인이 씁니다. 1974년 2월 25일, 6일, 7일 거기에 고행 1974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 그 어서 기사 없어요. 찾아봐도 네. 인터넷에. 네. 내가 동아일보 읽은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나는 그때 남진이가 독가수입니다. 나는 남진이처럼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첫 그렇게 시작돼요. 김지아 시인이 옛날 노래 잘하거든. 김지아의 옛날 노래, 뭐 황석영의 아주 엄청난 네. 만담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송영의 영광사람 소설가 송영의 휘파람, 뭐 샹송 이런 거로 해서 문인 그 이렇게 연예단을 한번 꾸려도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고요. 김지아가 네.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잘 쓰고, 노래 잘하고, 네. 그렇죠. 그 글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 하길 중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나는 잡혔다. 내 고향 앞에 흑산도에서. 고향 1994 글이 내 그 지금 몇 년 됐어? 50년이요? 예. 5년 전에 그 기사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974년에 겪은 일을 시처럼 읊은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썼어요, 동아일보. 예. 꼭 시처럼 지금 그렇게 여기 산문을 썼다니까. 예. 고행. 1974년에 겪은 그 고행.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인혁당 통방 사건을 해요. 하재환 선생하고 말을 섞습니다. 인혁당 그거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요? 이게 어쩌고 하면서 아니죠. 대구 이제 경상도 말투로 나 흉을 못 내겠어요. 그러면서 고문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도 마시오.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써요. 동아일보 그 1974년 2월 25일, 26일, 27일 신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출소 이제 한 달 만에 김지아 딱 체가버려요. 다시 감옥으로. 다시 감옥으로. 해갖고 거기서 김지아 시인이 어마어마한 그 고문 이런 것을 겪으면서 감옥도 여럿이 함께 드는 감옥은 동지애가 있잖아요. 혼자 딱 가서 딱 독방에다 혼자 딱 감금해놓고 운동도 안 보내고 입옷 백열등을 갖다가 365일 24시간 360일 켜놔불고 이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인간의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혼자 징역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김지아 시인한테 변절자라는 말을 누가 나한테다가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무슨 변절이고 전향입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1974년 2월 15일 날 출소해가지고 2월 22일 날 일주일 만에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2월 25일자, 6일자, 7일자에 고행 1974를 쓰고 3월 15일 날 다시 형무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5년에 치열한 이제 민주화운동 얘기해서 있고 김지아 석방투쟁 운동 뭐 이런 거에 막 그 중첩되어서 폭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1970 그때 그 분위기에서 김영삼 총재가 그때 신민당 총재입니다. 김영삼 총재. 김영삼이가 신민당 총재인데 개헌 청원 운동에 앞장서겠다. 그런 것에 이제 윤보선, 양일동, 김대중, 김영삼 사자회담에서 확인을 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와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김영삼 총재가 우리 영수회담에서 문제를 좀 풀자.
그러니까 박정희가 오케이 해요. 이제 김영삼이가 거기서 이제 개헌 청원 서명운동 이런 개헌 투쟁에 한 동력을 크게 싣고 있다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만나와서 청와대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논의됐다는 것을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근데 흘러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통만 말씀드리자면 예. 박정희가 아주 침울한 음성으로 김총재. 근데 유경수 여사가 1974년 8월 15일 날 갔으니까 예. 혼자 있는 뭐 외로움, 쓸쓸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겠죠. 그래서 김총재도 다음에 이 자리를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뭡니까? 청와대 주인 되는 대통령 용산 자리. 최고의 자리. 예. 그러니까 김영삼이 아주 나이브하게 거기서 박정희를 향한 대여 투쟁에서 한 발 빼버립니다. 이거 팩트예요. 내가 사자 명예훼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신뢰갑니다. 아까 문세광 얘기는 절제를 하셨는데 이건 절제 안 하고 하시는 거 보면 사실에 근거한 거 같아요. 팩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총재께서 박정희와 순회회담을 때 일절 말씀을 안 씁니다. 총재회담 후에 예. 보통 총재회담, 그러니까 순회회담 하고 나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수회담의 백브리핑이 내용은 이러이런 말이 오가고 이러이런 말에 의해서 합의를 받고 합의는 못 받지만 이러이런 말을 교환했다. 대충 이렇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영수회담 속에서. 예. 근데 영수회담 내용이 김영삼 총재께서 발설을 안 하신 거죠. 어쨌든 이제 김대중 총재가 다시 이제 민주회복 투쟁에 다시 리더로서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게 1975년 상황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준하 선생이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요. 장준하 선생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1971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그때 기호 1번이 박정희, 기호 2번이 김대중, 기호 3번이 박기출이에요. 근데 윤보선 씨가 또 노욕을 갖고 1971년에도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름이 국민당입니다. 그런데 윤보선이 사람들이 여론에서 눌러요. 무슨 노망든 행동이냐. 윤보선이가 그걸 갖다가 접고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박기출 씨예요. 박기출. 근데 그때 박기출의 선대 본부장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준하 의원이에요. 당시. 아. 예. 예. 그러니까 장준하한테는 그 당시에 김대중이 사상계에 1955년부터 글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반드시 후원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 이런 금전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 장준하 선생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계속 회방만 났죠. 그러니 그런 미안한 이야기를 가지고 김대중 동교동으로 찾아옵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김 선생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 선생을 중심에 잘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가 민주회복 투쟁에 새로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아주 좋다고. 근데 이제 이말저말 하다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혼자 산에를 다니면서 산자랑을 하는 거예요. 산행의 그 기쁨.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니 장 선생 왜 혼자 이렇게 산에 다니면 어떡합니까? 항상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이해도 있을 텐데 그거 조심하셔야죠.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딱 만나고 나와서 예. 인수봉 밑에 변사체로 발견이 되죠. 근데 그 함석헌 선생이 그 말씀을 했어요. 박정희는 김대중과 장준하의 결합을 제일 두려워했다.